예, 안녕하십니까. 자, NCS 4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이 주로는 4주인데 이 내용은 이제 3주차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64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게 이제 그 전에 저번 주 마지막에 본 문제인데 그거를 가지고 응용하는 몇 개 유형을 더 볼까 합니다. 자, 요것이 페이지 64입니다. 페이지 64.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내용을 보다시피 지금 이 반도체 13조 그리고 천 단위가 없으니까 이것은 13조 0이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4.9%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의하면 이제 이 13.0에다가 1 마이너스 100분의 약 5, 그지? 5%라고.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3.0 곱하기 100분의 95가 되는 겁니다. 100분의 95. 그러니까 이것이 1보다 적으니까 줄어들었겠죠. 마찬가지로 요걸 구한다면 이것은 5조 8천억, 그러니까 5.8 곱하기 1 플러스 1 플러스 100분의 약 11, 반올림해서 1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5.8 곱하기 1.11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모두 하면 돼요. 자, 이것이 저번 시간 내용이었다면, 우리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는 거죠. 이제 그 전의 내용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증가율을 구했다면, 지금은 이제 증가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수치를 우리는 예상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과 증가를 가지고 그 전년도 수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어렵다면 우리가 지금 계산된 이걸 계산해 보면 다음 같죠. 이걸 값 우리가 이 x를 한다면, 자, x에 지금 1 플러스, 지금 요게 이제 11%니까 100분의 11이 된 거잖아. 이것이 바로 요것이 약 4.5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4.5, 뭐 4.4,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4.5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반에서 올렸으니까 이것도 약간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더 정교하게 되거든요. 더 가까운 값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요 값을 A라 한다면, 자, A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4.5를 이걸 1.11로 나눠주는 거죠. 4.5를 1.11로 나눠주는 값이 이제 요 값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전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 해석의 내용은 일종의 추정이라는 게 있거든. 추정. 그러니까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그 전년도 수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전년도 수치를 우리가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정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한 번 더 본다면 이 내용이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5조, 5.0이죠. 5.0을 자, 이거로 나눠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1.22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값에서 1.2% 증가된 게 이거니까 그러면 요 전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7.0을 0.53으로 1.53으로 나누는 거야. 1.3. 7.0을 1.54로 나누면 이제 전해 수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이제 나와줬던 문제입니다. 이 나와줬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와줬냐면, 이 2003년 자료가 나오지 않고 2003년을 물어봐. 이 상태죠. 아까 우리 2015년도가 들어갔는데 이거 말고 2003년도는 2013년도는 주어지지도 않아. 근데 2014년치만 주어지고 나서 2013년치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것이 순위가 1등, 2등, 3등, 4등인지 물어봅니다. 자, 그럴 땐 이렇게 하죠. 자, 이것은 13점 이거니까, 그러니까 2013년 요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A, B, C, D라 한다면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A는 자, 이거 13.0을 이걸 바로 1.81로 나누는 거죠. 여기다가 1.81% 한 게 이거니까 그럼 여기서 A가 나와주는 겁니다. 자,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5.8을 이걸로 나누죠. 1.07로 나누죠. 1.07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죠. 특히 이제 D를 조심할 것이 뭐냐면 D는 이것이 4.7이죠. 4.7. 근데 여기서는 205%잖아. 205%는 만약 아까 81%가 1.81이니까 205%는 어떻게 되냐면 2.05가 아니라 3.05. 이것도 반올리면서 3.06으로 나눠줘야 돼.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205%가 증가됐으니까 우리가 81% 증가할 때 여기다 1에다가 0.81을 더하듯이 이것은 1에다가 2.05를 더하는 거니까 2.06을 더하는 거니까 이때 D는
4.7 나누기 3.06 그러면 이것이 D가 나와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수치도 우리는 추정해서 구하는 것이 이것이 자료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정도까지 좀 준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예제 2가 있는데 예제 2도 아까 그거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지금 봤던 유형과 똑같은 유형입니다. 우리가 어떤 증가율을 가지고 자, 증가율, 전년 대비 성장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전 수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 뭐 한번 관심 있으면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그 내용, 아까 그 반도체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이 자동차 그런 내용만 그 자료만 잘 해석한다면 이것도 실제로 문제 나왔을 때 해석할 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앞에서 우리가 교재에 잠깐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왔는데 그걸 잠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우리 교재 말이죠. 우리 교재 그것이 54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54페이지. 54페이지 이제 그 전에 이제 53페이지와 54페이지에 거쳐 가지고 잠깐 보세요. 53페이지와 54페이지가 거쳐 가지고 어떤 이 기초 통계 자료에서 이제 평균과 거기 그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에 관한 거 있죠. 우리가 이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통계 자료에서 배웠던 산포도,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 산포,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중심에 많이 몰려 있느냐, 그게 떨어져 있냐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기에 중학교 책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는 안 나오나? 고등학교 때 나오나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자, 아무튼 여러분이 그지 이 두 군데에서 나올 거예요.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 하 그리고 또 수학 1인가도 또 나옵니다. 아니, 수학 1이 나온 게 나중에 통계라는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제 선택하는 사람은 또 그걸 또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가 평균이 얼마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런 거에 의하면 평균보다 이제 자료의 흩어짐이 얼만큼 중요한가. 그것이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거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기가 뭐하니까 지금 54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거의 3, 4, 5, 6, 7이 있었죠. 한번 그걸 봅시다. 자료가 이제 3, 4, 5, 6, 7이 있었어. 3, 4, 5, 6, 7. 그럼 이 자료에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이런 겁니다.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자, 물론 평균은 그냥 산술 평균이니까 이것의 평균 M은 그냥 다 더한 다음에 3, 4, 5, 6, 7 더한 다음에 5로 나오면 되죠. 근데 이거 해보나 마나 이 정 가운데 값, 중앙값이 5기 때문에 이 평균은 5가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5가 나올 것이 분명해. 근데 여기서 이제 분산이라는 것인데 분산을 구해야지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자, 분산 뭐냐면 각각 이 자료와 원자료와 평균과의 어떤 차이의 어떤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제곱의 합. 그러니까 이것은 분산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죠.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데 뭐 그 내용 뭐 몰라줬지만 시그마 제곱은 다음과 같이 구하는 공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그마 이 자료 마이너스 평균의 이것의 제곱 곱하기 PI라는 것은 이제 여기가 i가 1부터 n까지 이 자료가 각각의 평균 이것은 이제 각각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씩이니까 이 하나씩의 확률은 각각 5분의 1이겠죠. 5분의 1. 그래서 이제 이것의 제곱의 합을 구한다는 겁니다. 시그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즉석에서 해본다면 이런 얘기죠. 이것은 3 마이너스 5. 이 각각의 자료값과 평균 3 마이너스 5의 제곱,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다음에 5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7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이 모두 다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5분의 5로 나눠주면 되죠. 이 뒤에 모두 5분의 1을 곱하는 건데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면 이것은 5분의, 이게 이제 2가 되기 때문에 제곱하면 4죠, 4. 다음에 1이고 1과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분의 10이 나와서 이것은 2가 돼요.
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 우리 책에서 이제 3, 4, 5, 6, 7이 아니라 3, 4, 5, 6으로 나왔네요. 그지? 3, 4, 6, 7로 나왔네요. 3, 4, 6, 7. 5가 없었네요. 우리 책은 3, 4, 6, 7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분산은 나왔지만, 똑같은 평균 나왔지만, 분산 틀려져요. 분산 이제 여기서 이제 2가 나오는 거죠. 요게 없었으니까 아까 이제 이건 4로 나누는데, 이건 지금 5로 나눴잖아. 그래서 분산이 책에서는 3, 4, 5, 6, 7이 아니라 3, 4, 6, 7. 그때 분산은 계산한 방법 똑같지만 여기 없었고 있는 것 차이니까 5로 나누냐 나누지 않냐 차이죠. 그래서 이때는 책과 다르게 이것은 2가 나옵니다. 자, 분산이 2가 나오면 이제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운 게 이것이 표준 편차, 루트를 씌운 게 편차입니다. 제곱을 합했기 때문에 이 제곱의 수치를 우리가 그지 원 상태로 돌려보낸다고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본다면 지금 이 방법을 여러분이 다른 자료랑 좀 비교해 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의 자료를 본다면 지금 막 봤던 이 3, 4, 5, 6, 7 이때 평균은 5였고 그때 분산은 이건 2였죠. 근데 똑같이 여기가 5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여기 7, 9 그 다음에 3, 1이 있었다 합시다. 그럼 이 자료랑 이 자료의 차이는 뭐냐면 이 자료도 이제 1, 3, 5, 7을 더하면 평균은 똑같이 5가 나옵니다. 지금 5가 나와. 근데 분산은 어떻게 나올 거야? 분산은 훨씬 크게 나오겠죠. 왜냐면 이 차 자체가 2였는데 이 차가 4잖아.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분산을 구해보면 자 5분의 이 차가 얼마냐면 차가 그러니까 4죠. 4, 4, 16 플러스 이 차가 2잖아. 4 그 다음에 4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0, 20이니까 40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8이 됩니다. 8. 그래서 분산은 8이 돼요. 이 8을 루트 씌우면 이것은 2루트가 되죠. 2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평균이라도 이것과 이것은 이 자료는 좀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평균값에서 별로 멀지 않는데 이 값은 굉장히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적이 이제 불안정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가지고 평균 말고 분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수능에서도 특히 이 어떤 등급을 매기고 등급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 점수 갖고 이제 전형을 하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 점수를 전형한다는 것은 같은 1등급이라도 이것이 표준 편차에 의해서 어떤 변동성이 큰 건지 작은 건지, 그러니까 중앙에 많이 몰려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표준 편차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점수를 좀 더 잘 분석하는 거죠. 그냥 평균 갖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에 관한 내용이라면, 자, 그걸 조금 우리가 더 해석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것은 실제로 바로 철도공사에서 나와줬던 문제야. 이것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봐라. 단 이제 이것은 인원을 모두 더하니까, 자, 이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이제 이 문제에서 모두 인원을 더하니까 지금 요거 더하면 10, 20 그리고 30, 40 50 되죠. 50. 이 전체가 50명이야. 50명.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 이제 평균을 구하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 점수가 나와 있지 않는다면 이것의 어떤 중앙값을 우리가 대표로 합니다. 이것이 50점, 60, 70, 80, 90점 이렇게 이 가운데 값 거기다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총점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2 하면 이것은 100 더하기 이것은 69, 540 이렇게 더하기 7 곱하기 27 70 곱하기 27 더하기 80 곱하기 11 더하기 90명 1명. 그래서 전체를 얼마 이것을 50명으로 나누면 이것이 이제 평균이 나올 겁니다. 자, 평균이 얼마가 나오는가를 우리가 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제가 계산한 값이 어디 있었는데 잠깐만 여러분도 한번 잠깐 볼 테니까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제 평균이 70점이 나오죠. 70점. 이게 이제 평균입니다. 요 계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가 문제가 되는데, 표준 편차는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야. 단지 확률 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에 관한 식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면, 시그마 xi-m의 이것의 제곱 곱하기 pi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70이니까 이게 지금 아까 지금 50으로 왔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50-70에 70의 이것의 제곱 곱하기 이것이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50분의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은 나중에 이걸 다 곱한 다음에 나중에 50으로 나눠줘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수치는 모두 1이었는데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60-70의 이것의 제곱 곱하기 9를 하고 9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70이니까 평균이 70이니까 이건 할 필요 없겠죠. 계산할 필요 없어. 그나마 간단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80-70의 제곱 곱하기 11 더하기 플러스 이것은 90-70의 이것의 제곱 곱하기 1이죠. 아까 이것을 전체 50으로 나눈 겁니다. 아까 50분의 2가 각각의 확률이기 때문에 각각 확률을 곱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자, 이거 계산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갖고 이제 루트 씌우면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자, 분산을 한번, 그지? 저도 한번 계산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50-70이니까 이것은 20이죠. 20을 제곱하면 이제 400이죠. 400 곱하기 2를 하고 다음에 더하기 60-70 하면 10인데 제곱하면 100이죠. 100 곱하기 9를 하고 9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것도 80-70이니까 100이죠. 100 곱하기 10이라고 다음에 더하기 요것은 이제 90-70이니까 이것은 20이니까 400이죠. 400 자 400 그래서 계산하면 이것이 3200 자, 나누기 얼마? 50을 하는 겁니다. 그럼 64가 나와요. 자, 이 64가 나와 64. 자, 64가 이제 이것이 분산이니까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죠. 그래서 88에 64 표준 편차는 8이 나오는 겁니다. 8. 생각보다 이제 좀 계산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만 요 정도에 대한 식은 실제로 나와줬던 것도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것이 평균 그리고 분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제 자료 해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다음 같은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보면 이제 다음은 이제 연령별 저축률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를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자, 보면 이제 2006년도, 7년도, 2008년도, 2010년도, 12년도 2년마다 저축 중인 인원과 저축률이 나오죠. 그리고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게 이제 어떤 시간에 따른 거고 이것은 그저 어떤 이제 횡단면 분석, 시계열 분석이라는 건데 뭐 용어는 모르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는 거야. 그래서 다음은 연령별 저축률에 대한 자료 중 바르게 해석한 것은 자, 항상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약간의 시간을 줄 겁니다. 약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 내에 여러분이 최대한 한번 문제를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이 자료 해석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어떤 이것에 대한 표에 대한 해석의 해석은 이제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크고 작은지를 그지 우리가 비교하는 거야. 비교 분석. 그러니까 이 해석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제일 쉬울 수가 있어요. 그냥 읽어보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이게 30대 이하의 경우 2006년에 비해서 2012년도 저축액이 더 적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맞는지 틀린지 구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비율 자료, 비율. 이게 지금 비율 자료죠. 이 저축률이라는 것이 이제 전체 인원 중 저축한 사람의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 자료입니다. 비율 자료. 세 번째는 어떤 증가율, 증가율과 증가분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이 비율 자료가 주어질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증가율과 증가분은 특히 이런 것들은 이것은 주어진 경우보다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의 어떤 굉장히 변별력 있는 문제로 다 나갔을 겁니다. 증가율과 증가분.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전에 얘기했던 어떤 평균 또는 특히 이제 가중평균 같은 게 있죠. 가중평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져요. 이제는 점차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보다시피 해석이냐, 비율이냐, 그리고 증가율, 증가분이냐, 평균이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다음 중 저축률에 대한 자료를 바르게 해석한 것은 제가 한 1분여 드릴 테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30대 이하의 경우, 30대 이하의 경우 2006년에 비해서 2012년 저축액이 더 적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저축 중인 인원과 저축률은 나왔지 저축액에 관해서는 안 나온 거죠. 얘가 이제 저축률이 이건 줄어들었고 저축액은 저축 중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한 사람당 저축액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르게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적은지 많은지 이것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자,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이것이 바르게 해석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지?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다. 알 수 없다. 저축액에 관한 거는 안 나왔단 말이야. 다음 모든 연령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해석이죠. 해석에 관한 거예요. 해석. 모든 연령대에서 2010년도 저축률이 2008년도보다 높았다. 자, 2010년도, 2008년도 그지? 이 저축률 이건 높은 거 맞죠? 이게 크잖아.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죠. 근데 이것은 아니잖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연령대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야. 지금 이 두 문제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서도 그냥 해석에 관한 거야. 주어진 자료를 그냥 읽고 판단만 하면 되는 문제죠. 다음에 50대 저축률의 증감 추이가 가장 적은 폭을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대라고 했을 때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보다시피 50대는 지금 이거죠. 이겁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여기가 59점이 여기에 54.9 여기 58.6 54.4 그러니까 이건 가장 큰 것이 59점이고 가장 작은 것이 54.5이기 때문에 이때 변동폭은 이제 5%가 안 되죠. 5%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위에 걸 본다면 이거 30대를 본다면 이것은 68점이 81점이니까 이건 10이 넘죠. 10이 넘어. 자, 얘도 보면 40대를 보면 60.5, 70.3이기 때문에 거의 뭐 9.8이 됩니다. 9.8. 아까 50대는 아까 가장 큰 것이 이거와 이거기 때문에 그지? 5%가 안 됐잖아요. 5%가 안 돼. 이거랑 이거죠. 5%가 안 됐습니다. 자, 이것도 본다면 여기 39.9랑 53.5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지? 우리가 이게 10이 넘잖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37%고 21.9니까 1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맞다는 얘기죠. 변동폭이 가장 적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아까 말했을 때 보면 어떤 이것은 변화분이죠. 변화분에 관한 겁니다. 변화율이 아니라 변화분. 그러니까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거의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과 간단한 변화율 갖고 구하는 건데 변화분에 관한 거다. 변화분. 자, 이제 답이 나왔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본다면 2008년 대비 2012년도 저축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변한 연령대는 60대이다. 저축 인원 2008년 대비 이건 68, 99 그지 한 30 폭이니까 변화율이 아니라 폭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플러스 31. 자, 요거는 이거지 우리가 이제 변화폭이 증가된지 감소된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폭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67이라고 하면 돼. 그때 60대이다. 60대는 538, 540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인원 차이가 없죠. 보다시피 이것은 8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폭이 아니라 가장 작은 폭이 이제 60대일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답은 나와 있고 이것은 틀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한 문제를 처음 문제니까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분석해 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이 여러분 이제 시간을 좀 줄이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이거 이 1번 문제는 거의 뭐 해석이라든지 변화분에 관한 간단한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문제가 이렇게 한 표에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 한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아까 그거랑 똑같은 표입니다. 똑같은 표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자, 2010년도와 12년 사이에, 자, 10년도와 12년 사이에 연령별 증감률 추이만큼, 바로 2014년, 이건 2014년은 안 나왔다는 거죠. 이 연령별 증감률, 증감 분야 아니라 증감률입니다. 2014년 증감률이 변했다면 2014년 30대 이하의 저축률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축률이 이거죠.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이걸 구하라는 거야, 이걸. 자,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 증감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을 한다. 그러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을 하니까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거든. 자, 알겠습니까? 이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이것이 똑같은 증감률을 변했을 때, 증감률 변했을 때 이건 얼마가 되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건 조금 어렵거든. 그리고 이것은 아까 변화율, 증감률인가 변화율에 관한 거죠. 변화율에 관한 거를 알고, 그지?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원래 이제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는데, 그지? 일단 여러분이 시간 관계에서 좀 스마트폰 계산기를 한번 사용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메모지를 옆에다 놓고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되죠. 6대까지 이 증가분을 구하면 이것이 됩니다. 증가분 이거. 근데 많은 사람이 이제 착각한 것이 이것도 이 증가분을 여기다 이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11.1을 빼면 여기다 11.1을 빼면 이제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11.1을 빼면 이것은 58.7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변화율이기 때문에 지금 구해보면 이제 이 81.1이 이만큼 변했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것이 81.1분의 이만큼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분이 이것이 마이너스 1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13.8%가 나와요. 마이너스 13.8%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은 문제죠. 이게 13.8%가 나와. 그러니까 이 13.8%가 감소됐단 말이야. 그럼 얘가 13.8%가 감소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좀 아까 방금 오늘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연습한 것이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69.9가 13.8%가 감소되면 얼마냐라는 걸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본다면 아까 이것이 이제 이것이 마이너스 13.8%가 감소했을 때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앞에서 구했던 바로 고전에 저번 시간에 그리고 오늘 시작하자마자 구했던 것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69.9에서 이것은 얼마? 13.8이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거 곱하기 1 마이너스 이것이 100분의 이것이 13.8 이것이 요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지? 이만큼 감소한 것이 69.9에다 이렇게 감소한 것이 13.8% 감소한 것이 이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9.9에다 곱하기 이게 이제 소수점 셋째 자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정도 구해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것이 약 14%. 그러니까 이것은 1-100분의 14니까 이것은 0.86 정도 0.86 정도 곱해도 답이 가장 근사한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이제 699 곱하기 0.86 0.86 하면 14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오차가 나오네요. 그지? 이제 60.1이 나오는데 아무튼 60.1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정교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무튼 가장 가까운 것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이것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3.8을 하면 이것이 이 값에 나오고 반올림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더라도 이 차가 우리가 거의 2씩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건 큰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 이제 답이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이건 출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 NCS에서 이런 식의 어떤 유사 유형이 나오겠다고 하는 어떤 예제 문제입니다. 예제 문제 NCS에서 발표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나왔고 또한 다른 시험에서 이거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여러 번 나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문제는 해석에 관한 거,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것은 어떤 실제로 구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증가율에 관한 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좀 절약해 줘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봤던 1번, 2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해석에 대한 실전 문제 두 문제를 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었어요. 처음 문제니까. 하지만 다음부터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3, 4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